네. 자, 그러면 32번 공판조서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죠. 먼저 증거 능력과 증명력의 개념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제 모든 증거가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예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인데 그 사실이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한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증거 능력을 요하는지 요하지 않는지를 구별한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따라서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공판조서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실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자격이 있다면 어떤 증명력이 있겠느냐. 사실 증명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리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게 됩니다. 이른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라고 하는 규정을 뒀는데, 요거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이 공판조서의 증거 능력, 이 공판조서 개념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공판 준비나 공판 기일에 소송 절차를 기재한 조서다. 예.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 311조와 315조 제3호가 아마 언급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공판조서는 전문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그 전문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311조나 315조 3호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즉, 특별한 요건 없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죠. 자, 그거는 왜 그럴까? 이 전문 증거라 본다 하더라도 신용성의 정어적 보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판조서의 신용성의 정어적 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바로 증거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와 자유심증의 예외라는 점에서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담보장치로는 재판장 등의 서명, 또 열람수사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먼저 증거 능력 관련해서 보게 되면, 물론 이건 우리 이미 봤어요. 311조에 해당되는 것과 315조 제3호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311조는 크게 두 가지죠.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큰 틀에서는 이 두 가지죠. 다만 이거 외에도 별도, 이거는 당해 사건의 공판 조서로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판 준비나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이 아닌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다. 다른 사건의 조서는 315조 제3호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이 부분도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고인의 진술 기재 조서인데요. 이건 역시 당해 사건에 한정된다는 거. 이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바로 이거죠. 증거보존 절차와 증인신문 청구 절차에서 작성한 조서, 이건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수소법원이 한 것이 아니지만, 당해 사건이 아니지만, 특별한 규정을 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판조서가 무효이거나, 그 다음에 열람권이 침해했다면은, 그럴 때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뭐 이거 간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증명력인데, 이게 이제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라고 해서 우리 형사소송법 56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즉,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 두 가지죠.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 그리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사항은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한다. 이게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문제입니다. 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겠고요. 세부적인 내용이 문제 되겠는데요. 먼저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라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거는 공판기일의 절차에 한정된다는 점. 물론 당해 사건의 공판조서에 한정되는 거죠. 예,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때 소송 절차라 해야 돼요. 소송 절차. 우리가 소송은 실체면과 절차면이 있는데 실체면이 아닌 절차에 관한 사항만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라 하더라도 공판 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공판 조서에 기재된 소송 절차에 한정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명백한 오기가 있다면 그 오기된 대로가 아니라 올바른 대로 증명력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요. 4번 기재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배타적 증명력이 배제되겠죠. 그래서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만약에 공판조서가 멸실되거나 무효가 됐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부터 무효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정될 수가 없죠. 예. 또 멸실되었다면, 사실 멸실되었거나 무효인 경우, 작성은 되었지만 멸실되거나 무효인 경우 상소심에서 다른 자료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멸실되었거나 무효가 되었다면은 결과적으로 다른 증거에 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적설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세요. 같은 내용이 될 테니까. 자, 여기까지가 증거법이었어요. 증거법.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달려온 거냐면, 공소를 제기하고 공판 절차를 진행해 온 거예요. 그래서 공판 절차에서는 모두 절차가 있었고, 사실 심의 절차가 있었고, 판결 선고 절차가 있는 거죠. 그 판결 선고로 들어온 겁니다. 그것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재판인데, 물론 소송 중에 재판도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법원의 의사표시적 판단이 있으면 다 재판이라고 하는데, 그 재판을 우리가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거는 단문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재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 및 무죄의 실체적 종국 판결을 우리가 좁은 의미의 재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은 잘 안 쓰죠. 일반적으로 광의의 개념으로,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쓰는데, 그거는 뭐냐면 법관의 의사표시적 소송행위, 이거면 다 재판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법관의 의사표시적 소송행위를 우리가 재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기능에 따라서 분류한다면 종국재판, 즉 당해신급을 종결시키는 재판이죠. 뭐 잘 아실 겁니다. 유죄, 무죄, 그 다음에 관할위반, 공소기각, 면소. 자, 그 다음에 종국전의 재판도 있죠. 소송 중의 재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증거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증거 체부 결정을 해주죠. 이런 것들은 다 종국전의 재판이 되겠죠. 중간 재판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소송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는 재판이죠. 여기에는 종국재판 이외의 결정과 명령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물론 다 종국재판에도 결정이 없잖아요. 공소기각 결정이라는 그런 재판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종국재판 이외의 결정, 그리고 법관이 하는 명령, 이것이 이제 종국전의 재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에 따라서 보게 되면 실체재판과, 이거 유무죄 재판이죠.
그 다음에 형식재판. 이 유무죄가 아닌 절차에 따른 재판이 되는 거죠. 소송 절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종국전의 재판은 형식 재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종국재판 가운데서도 형식 재판이 바로 유무죄 재판이 아닌 거, 관할 위반 판결,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 면소 판결은 다 형식 재판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형식에 따라서는 세 가지죠. 판결, 결정, 명령이죠. 요건 여러분 기억하실 만해요. 판결은 종국재판의 원칙적인 형식이죠. 근데 주체는 누구냐면 법원이 하는 거예요. 법원이 하는 종국재판의 원칙 형식이다. 예. 이게 이제 판결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유죄, 무죄, 관할 위반, 공소기각, 면소 이런 것들이 있죠. 공소기각 판결도 있고 공소 결정도 있는데 그건 좀 다른 거죠. 형식으로만 본다면 이게 이제 판결이고, 반면에 이제 판결은 원칙으로 판결 방식은 구두변론이다. 그리고 이유를 명시해야 된다. 예, 여기에 대해서 불복 절차는 뭐죠? 항소 및 상고다. 항소 및 상고. 그리고 비상구제 절차로는 재심과 비상상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은 역시 주체는 법원이 하는 건데 종국전 재판의 원칙적 형식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미 봤던 보석 허가라든지 증거 체부 결정이라든지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원칙적으로는 구두변론을 요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결정에 대한 상소는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항고라는 방식이죠. 판결에 대한 불복, 판결에 대한 상소는 항소 상고인데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가 되죠. 그 다음에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던 겁니다. 법관의 재판이다. 근데 이때 법관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법원과 관련돼 있어야 돼요.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예. 요 수명법관은 수소법원 중에 임명되는 것이고요. 수탁판사는 수소법원 이외의 판사에게 부여하는 거죠. 수탁판사. 이때는 명령의 형식으로 한다. 여기에 대한 불복 방법은 뭘까? 일반적인 상소 방법은 없고 특별한 경우에 이의 신청, 예? 이의 신청 또는 법관이 소속한 법원의 재판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게 바로 준항고라고 하는 거죠. 준항고. 예. 그래서 이의 신청 또는 준항고라는 방법이 있어요. 원칙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보시죠. 공판의 재판과 공판의 재판이 있는데 참고만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소 판결. 판결의 종류 중에서 면소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단문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면소 판결이 문제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형식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뒤에서 보게 될 일사부재리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기판력이 인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일사부재리 효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면소 판결을 할 것이냐 이건데요. 예, 거기 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미 확정 판결이 있다, 또는 사면이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또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다. 이 네 가지 사유예요. 이럴 때 하는 것이 면소 판결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미 확정 판결이 났다, 또 그 사건에 대해서 사면이 내려졌다, 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그리고 범죄 후, 그죠?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다. 이럴 경우에 내리는 재판이 우리가 면소 판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원래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판결이 나게 되면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하게 되는데 형식재판으로 나게 되면 이건 형식재판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점이 소위 말해서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사부재리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면소 판결의 본질을 뭐로 봐야 되느냐, 형식재판으로 봐야 되느냐, 실체재판으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질에 대해서 실체재판설, 이분설, 실체관계 형식재판설, 그 다음에 형식재판설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실체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체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유무죄, 그 사건이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즉 검사가 공소장을 통해서 제기한 그 공소사실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실체재판입니다. 근데 형식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들 뭐 민사소송도 잘 아실 테니까 민사소송으로 보시면은 뭐 행정소송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소송 요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소송 요건을 구비해야만 당해 법원은 그 사건을 심리합니다. 유무죄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하게 되죠. 이 형식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본안전 판단이라고 해서 당해 소송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를 심리하는 거예요. 과연 그 소제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를 심리하는 것입니다. 즉 형식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절차에 관한 그런 재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는 거죠.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른바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돼요. 그 사건을 다시 꺼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기판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형식재판의 경우에는 이거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죠. 네. 그런데 이 면소 판결은 이 기판력이 인정됩니다. 즉 일사부재리 효력이 인정돼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면소 판결 사유를 아까 4가지 앞에서 봤는데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만 유무죄에 관한 판결이 아니거든요. 유무죄에 관한 판결이 아니라 그 사건은 이미 확정 판결이 있어. 그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사면이 내려졌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재판할 필요가 없어. 이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이미 재판이 확정됐기 때문에 내가 재판할 필요가 없어. 더 이상 재판할 이익이 없는 거죠. 또 사면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면이 됐다면 더 이상 내 재판할 이유가 없는 거고, 네. 형이 폐지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재판할 이유가 없는 거고, 이른바 소송 추행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내리는 판결이에요. 소송 수행의 이익이 없다. 소의 이익이 없다. 라고 해서 내리는 판결이 바로 이 면소 판결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 면소 판결은 형식 재판임이 분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 검토는 뭐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면소 판결에 대한 상소가 나오는데 실제 뭐 나옵니다만 실체 관계적 형식재판설에 의한다면 상소가 가능하다. 예. 형식재판설에 의한다면 피고인 입장에서 봤을 때 왜 면소 판결이냐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사유를 놓고 보게 되면 이해하시겠지만 면소 판결은 유죄 판결이 아니라는 점, 사회적 평가의 측면에서 무죄 판결이 더 유리하다 하더라도 이는 구제할 법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형식재판으로 보게 되면 더 이상 상소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소 판결이 선고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사부재리 효력인데 이 일사부재리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뭘까 이건데요. 이 형식재판설에 의해서도 인정해 주거든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두 번째 소송 추행의 이익이 없다는 거죠. 소송 추행의 이익이 없다. 더 이상 이 재판을 내가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사유는 앞서 얘기했던 그 4가지가 됩니다. 첫째가 확정 판결이 있을 때, 사면이 있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 법령의 개표로 형이 개폐된 경우. 이런 4가지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재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여기 나오는 일사부재리 효력을 인정해 주게 되는 거죠.
자,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판력. 우리가 판결의 효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자, 어떤 사건이 법원에서, 자, 예, 우리가 X란 사건이라고 해볼게요. X란 사건이 기소되어서 법원에서 이 X에 대해서 심리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린 거죠. 예. 판결을 우리가 C라고 한다면 이 판결에 대해서 1심 종국 판결이 났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 상소기간이 도과되었다, 또는 더 이상 상소 방법이 없다, 통상의 불복 절차가 없다, 그럴 때 당해 판결은 확정이 됩니다. 예. 당해 판결이 확정이 됐을 때 나타난 효력 중에 하나가 바로 기판력이란 것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판결이 확정이 됐다면 이렇게 제가 표시할게요. 이때 발생하는 효력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기판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학계에서는 기판력과 일사부재리 효력이라고 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볼 거냐 다른 것으로 볼 거냐, 이런 논의가 있어요. 근데 민사소송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 조금 더 수월하게 되는데요. 자, 이 X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면, 그죠? 법원의 뭐 인용이든 아니면 기각이든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면, 이 X라는 사건을 다시 이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시 X라는 사건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안 되거든요. 만약에 소를 제기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이거는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 소송권이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하게 됩니다. 또는 물론 이제 그 기판력의 본질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만, 결국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반복 금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모순 금지라는 것이 있어요. 반복 금지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법원은 다시 심리할 수 없다는 거죠. 반면에 모순금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건 후소 법원을 얘기합니다. 이 기판력 확정된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물론 이때 이 모순금지는 어느 때 등장하게 되냐면은 소송물이 다를 때 문제되는 거예요. 선결적 법률관계일 때 얘는요. 요거는 소송물이 동일할 때, 얘는 소송물이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기판력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수월하십니다. 여기서 이 반복금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죠. 일사부재리.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리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같은 거냐 다른 것으로 볼 거냐, 이 전체를 기판력으로 본다면 이거는 기판력의 한 내용이 되겠죠. 물론 엄격하게 본다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한 내용이니 이걸 굳이 나눠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일치설로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본질은 무슨 얘기냐면 왜 이런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기판력이 왜 이런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건데, 실제법설과 구체규범설과 그 다음에 수능법설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수능법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X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났다. 만약에 이것이 유죄라고 본다면, 유죄 판결이 났다면 실제 피고인이 X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법설은 뭐냐면,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피고인은 X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실제법상 저지른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구체적 규범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추상적 규범인데, 이 기판형을 통해서 구체적 규범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체적 규범이 된다. 그 발생하는 것이 바로 기판형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실제 법률관계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소송법상 인정되는 효과다 이런 얘기죠. 소송법상 인정되는 효과다.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의 사건이 기소되어서 유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또 그 사건이 다시 기소된다면 이 사건의 당사자는 평생 이 재판만 하다가 말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아마 사회생활 하시다가 보게 되면 이런 분 저런 분 많이 만나실 거예요. 물론 가족관계에서도 그럴 겁니다.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해서 뭐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뭐 다시 얘기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썩 기분 나쁜 일이 아니겠지만, 과거에 안 좋았던 일을 자꾸만 되새기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게. 물론 이제 비극적인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잘못된 점은 우리가 반성하고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자꾸만 공식적으로 문제화되는 것은 우리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인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이 갖고 있는 법치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는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방법, 소송법상의 방법 중에 하나가 기판력이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당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했으니 이제 당사자분께서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왈부하지 마십시오. 소송상 더 이상 다투지 마십시오. 검사 이 사건 다시 기소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없던 죄가 분명히 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가정한다면, 당해 피고인이 저지르지 않은 행위를 저지른 행위로 만들어준다. 이건 아닌 거죠. 그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건 모르겠다 이거죠. 어쨌든 그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투지 말어.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재심이죠. 배심이나 비상상고 같은 경우가 그에 해당되죠. 자, 그런 정도.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런 내용이 아니라 뭐냐면,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예요. 민사소송에서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만, 기판력이 발생하는 재판은 실제 재판입니다. 형식 재판은 어쩌로? 유무죄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 재판은 어쩌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딱 형식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기판이 인정되는 재판이 하나 있었죠? 면소 판결이죠? 왜 면소 판결이 그럼 기판력이 인정될까? 즉, 왜 일사부재력이 인정될까? 원래 면소 판결은 더 이상 재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더 이상 재판할 필요가 없는 사건을 또 재판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른바 소송 추행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다시 기소하는 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송 추행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건 보시고, 그럼 기판력은 어떤 범위 내에서 인정될 것이냐? 역시 민사소송에서는 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죠. 자, 우리가 공소장 변경, 공소 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런 걸 보면서 어디까지 공소 제기 효력이 미치는가,
어떤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왜 중요하다라고 했냐면은,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판력은 세 가지 점에서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논의하게 되는데, 객관적 범위, 시간적 범위, 인적 범위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범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미치는 범위예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미치는 범위. 그러니까 공소장에 어떤 공소사실을 기재했는데 그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모든 범위까지 기판력이 미칩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기판력이 미친다. 그것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아서, 즉 잠재적 심판 대상으로 남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컨대 강도 상해죄에서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절도죄와 폭행 그리고 상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절도죄만 가지고 기소했다, 공소장에. 그래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 그럼 얘네들은 뭐죠? 얘네들은 공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절도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게 되거나 무죄 판결이 났다면 이 전부에 대해서 이 기판력이 미칩니다. 그 얘기는 이 전부에 대해서 다시 기소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미치는 전 범위까지 미친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당해 공소사실은 물론이지만 그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에 있는 사실의 전부에 미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소장이 변경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론적 근거는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봤을 때 포괄일죄라고 한다면 전체가 하나의 범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컨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어떤 범죄를 저질러 왔다, 이게 상습범이다. 그럼 그 전체가 하나의 범죄 아닙니까? 상습범으로 보게 되면. 그랬을 때 이 상습범으로 그 사건을 처벌했다면 비록 그 사이에 누락된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기소할 수 없어요. 그게 원칙입니다. 반면에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여죄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칠 리가 없는 거죠. 보충소송의 허용 여부, 이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전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경우에 말이죠. 그러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데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기소하지 않았다. 일제 일부에 대한 공소 제기만 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 보충소송을 할 수 있겠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된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되는 전범위까지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보충소송은 허용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주관적 소송입니다. 주관적 범위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미칠 것이냐? 이거는 공소가 제기된 누구에게 미친다는 거죠? 피고인에 대해서만 미친다. 피고인에 대해서만 미친다. 따라서 공동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다른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아요. 다만 공범자인 공동 피고인 1인에 대한 무죄 판결은 다른 공범자에겐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겠다.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성명모욕 소송에서 우리가 봤던 거죠. 누가 피고인인가? 그래서 실적 표시설에 의해서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습니다.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겠다. 왜냐하면 검사의 의사는 모용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간적 범위, 이 위장출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위장출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명이 모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피고인이 을인데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을인 것처럼 출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은 피고인으로서 행동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위정출석자이기 때문에 형식적 피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죠? 기판력이 미친다는 거죠. 자, 기판력은 누구한테 미친다고요? 피고인에게만 미친다. 그 다음에 시간적 범위입니다. 언제까지, 즉
언제까지 있었던 사건의 사실의 기판력의 효력이 인정될 것이냐. 자, 앞서 객관적 범위를 얘기했는데요. 그 객관적 범위의 시간적 한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습범, 계속범 등이 확정 판결 전후에 걸쳐 행해졌다면 어느 시점까지 기판력이 미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변론 종결 시설, 판결 선고 시설, 확정 시설, 학설 대립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실심과 법률심으로 나눠본다면 사실심 변론 종결 될 때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는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새로운 사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추가할 수 있을 때까지 기판력이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까? 예, 사실심리가 가능한 최종의 시를 표준화해야 할 것이다. 자,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민사소송에 그렇게 하고 형사소송에서는 그 범위를 확정합니다. 아무래도 그 피고인의 근데 상습범위라든지 이렇게 포괄 일제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기판 인정의 범위를 좀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변론이 종결된다 하더라도 변론을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봅니다. 이걸 표준으로 본다. 그래서 이거는 민사소송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효과로 보게 되면 소극적 소송 조건이기 때문에 면소 판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판력이 발생할 때만은 불구처분해야 되겠죠? 이건 문제 안 될 거예요. 역시 이것도 문제 안 되겠습니다. 자, 거기 사례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시간이 많이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실까봐 그런데요. 그래도 요거는 한번 보고 오늘 마칠게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가불병을 공동피고인으로 해서 기소했는데요. 어디에 기소했어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기소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단독판사가 관할이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이나 법률 위반, 특수절도, 작물취득 이렇게 된 거죠. 공소사실 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갑과 을은 합동해서 갑은 상습으로, 이거 중요하죠. 상습범위가 포괄일체죠. A 소유인 자동차 한 대를 절차했다. 2012년 5월 1일입니다. 피고인 병은 2012년 5월 2일 작물인 사실을 알고도 100만 원에 매수해서 작물취득자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피고인 갑은 법정에서 자신이 첫 번째 사항입니다. 2012년 5월 2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년 6월 1일 확정된 바 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 범죄와 이번 기소된 사건 절도 범행은 모두 피고인 갑이 가진 절도의 습벽에 발현된 결과이므로 위 확정 판결의 입판력은 이 사건에 미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날짜가 2012년 5월 1일인데 2012년 5월 24일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확정됐어요.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이요. 2012년 5월 1일 날
저지른 이 사건이 이 사건의 이 사건과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보게 되면, 즉 상습 절도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이건 기판역이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면소 판결이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법원이 심리학 결과 피고인 갑에게는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위 두 개의 절도 범행은 모두 피고인 갑이 가진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결과로 인정되었다. 형사재판에서 기판역의 표준 시 기판역이 미치는 물적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 갑에게 어떤 판결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그 다음에 설문 2번이 나와 있는데 여기선 증거 부분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고,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기판역의 범위 요 관련된 요 1번 사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기판역의 표준시와 물적 범위인데, 요 시적 범위는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리하기를 사실심 판결 선고시다 그랬어요. 네, 사실심 판결 선고시다. 언제까지가 사실심이에요? 2심까지가 사실심이죠. 네. 그 다음에 기판역의 객관적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공소사실과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모든 범위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 고려해 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법원은 규범적 요소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이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2015년 1월 2일부터 2015년 12월 2일까지, 그죠?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다. 근데, 지금, 예, 이 범죄에 대해서 단순 절도로, 그죠? 단순 절도로 유죄 판결이 났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 2015년 5월 4일 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다시 기소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만약에 이거 단순 절도가 아니라 상습 절도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이 사건도 여기에 흡수되겠죠? 상습범이니까. 근데 이건 단순 절도이기 때문에 두 개의 단순 절도의 경합범으로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습이라고 하는 하나의 범죄 사실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상습성이 발현으로 이루어진 수개의 사기 행각 중에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 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 새로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면소 판결이 돼요. 그런데 이러한 법리가 정되기 위해서는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요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게 상습 절도가 아닌 단순 절도로 기소되었다면 다시 기소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질문이 이 경우에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보세요. 피고인 갑은 상습으로 해서 특가법으로 기소됐죠? 근데 피고인이 이게 만약에 상습이라고 한다면 나는 할 말이 있다. 이 상습 절도와 관련된 유죄 판결이 이미 확정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여기죠. 기판역의 시적 범위는 언제까지라 해서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범의 기판력은 2012년 5월 24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거기 예, 선고된 게 언제예요? 대전지방법원에서 2012년 5월 2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다음에 확정됐으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2012년 5월 24일이 요게 뭐죠? 기판력의 시적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5월 24일까지 있었던 사건은 상습절도 사건은 이 사건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가배절도 행위는 기판력 기준 시점이 2012년 5월 24일 전에 이루어진 범죄예요. 왜냐하면 그게 5월 1일 날 이루어진 거거든요. 따라서 대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갑은 상습범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지만 상습범이 아닌 기본범죄로 처단에 그친 경우이므로 면소 판결이 아니라 실질 판결해야 된다. 이 내용을 보시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여기서 상습절도가 아니라 그냥 절도죄로 이렇게 처벌받았죠? 만약에 이것이 그냥 단순 절도가 아니라 상습절도죄로 상습절도죄에 관한 형이 선고된 것이고 확정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2012년 5월 24일 이전인 2012년 5월 1일 날 저지른 당해 사건의 범죄도 포섭되는 거고 기판형이 미치는 거니까 법원은 어떻게 하겠어요? 면소 판결해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사건처럼 우리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서 상습절도가 아닌 단순절도죄로 처벌했다면 이때는 기판형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기판형이 미치지 않으니까 당해 사건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재판해야 되는 거죠. 실제 판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뒤에 증거법 부분이 나와 있는데 증거 부분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지껏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좀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